뇌졸중, 특히 노년기에 찾아오는 이 병을 두고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까요? 이게 또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라고 하니까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받은 노인 뇌졸중에 대한 종합 가이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 중요한 문제를 속속들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됐네요. 이게 뭐랄까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와서 한 사람의 삶, 또 그 가족 전체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것처럼요. 제대로 알고 잘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고 또 현명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 통해서 노인 뇌졸중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왜 노년기에 더 자주 생기는 건지, 네, 또 위험 신호나 초기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요. 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응급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자나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 이런 것까지 핵심 정보들을 여러분께서 딱 듣고 아실 수 있게, 또 활용하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정보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건강한 노후 설계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어떤 든든한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뇌졸중, 이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뇌로 혈액을 보내는 혈관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혈관 문제군요. 네, 그 자료에서 나온 두 가지가 바로 뇌경색하고 뇌출혈인데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거고요. 뇌출혈은 반대로 터지는 경우죠. 막히거나 터지거나.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전체 뇌졸중의 약 85% 정도 이게 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라는 거예요. 85%요? 와, 정말 압도적이네요.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그냥 혈관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그 침묵이라는 말이 딱 핵심인데요. 음. 특별한 경고 증상 같은 거 없이 정말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네. 그리고 특히 노년층에서는 발병 빈도 자체도 높지만 한 번 딱 발생하면 그 결과가 굉장히 치명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중에서는 3위고요. 암 같은 여러 질병군을 빼고 딱 하나의 질환으로만 보면 사망률 1위라는 통계가 그 심각성을 그냥 딱 보여주는 거죠. 단일 질환 1위. 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계획 세우실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왜 노년기에 더 위험을까? 이거겠네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신체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이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혈관 자체의 노화, 이걸 주요 원인으로 꼽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노화에 따른 혈관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자연스럽게 두꺼워지고 또 탄력을 잃게 되거든요. 딱딱해지는군요. 네, 그렇죠. 젊을 때는 고무호스처럼 말랑말랑 유연했던 혈관이 오래된 수도관 파이프처럼 좀 딱딱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동맥경화고요. 네. 또 혈관 안쪽 벽을 싸고 있는 내피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기능도 떨어지면서 혈액이 막 엉겨붙어서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게 혈전, 우리가 흔히 피떡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혈관만 늙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조건들이 막 갖춰지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거기다가 노년기에는 아무래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또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많으시죠. 이런 병들이 전부 다 혈관 건강에는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라든지 병에서 회복하는 능력도 젊을 때보다는 좀 떨어지고 또 수십 년간 쌓여온 식습관이나 흡연, 음주 같은 생활 습관의 영향까지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야, 정말 복합적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주요 위험 요인들 뭐가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꼭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바로 고혈압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고혈압을 뇌졸중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강력한 단일 위험 요인으로 딱 꼽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거요. 네,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벽에 계속해서 센 압력이 가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혈관을 손상시키고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도 나와 있는데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윗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 아랫혈압이 90 이상이면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확 올라간다고 명시돼 있어요. 140에 90. 아, 이 숫자는 진짜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혈압 말고 또 어떤 요인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고지혈증, 그러니까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도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주요 원인이고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당뇨병인데요. 당뇨병이 단순히 혈당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 자체를 손상시키고 또 피를 좀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전 생성을 촉진해서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아, 당뇨병이 혈관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생활 습관 쪽으로 보면 흡연,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 있는 그 나쁜 물질들이 혈관을 막 수축시키고 염증 일으키고 혈전 생성을 막 부추겨요. 흡연은 정말 안 좋네요. 그리고 과도한 음주, 이것도 혈압을 높이고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정맥도 뇌졸중의 아주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비만이나 운동 부족, 이런 것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막 얽혀 있네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또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었어요. 바로 이런 위험 요인들 상당수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맞습니다.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건 약물 치료하고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체중 관리, 이런 건 사실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들을 내가 알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뇌졸중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나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험 요인들을 알았으니까 이제 실제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들, 이걸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관건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신호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뇌졸중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대표적인 초기 증상들을 좀 기억하기 쉽게 영어 약자로 FAS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 패스트요? 네, F는 얼굴, 페이스 마비예요. 갑자기 한쪽 얼굴 근육이 축 처지거나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안 올라가는 식으로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는 거죠. 얼굴 마비. 네, A는 팔의 위압감,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거나 저린 느낌이 드는 거죠.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만 힘없이 툭 처지는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 팔심 빠짐. 그리고 S는 뭐죠? S는 언어장애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언어장애. 네, 마지막으로 T는 시간인데요. 방금 말한 F, A, S 증상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시간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시간을 놓치지 마라. 그렇죠. 이 패스트 말고도요. 갑자기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시야 한쪽에 잘 안 보이는 시각장애, 또 엄청 어지러우면서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증상, 그리고 특히 뇌출혈 같은 경우는 야, 나 살면서 이렇게 아픈 적 처음이다 싶을 정도의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진짜 중요한 점은 이런 증상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에서도 이 점을 되게 강조하던데요. 괜찮아졌는데? 하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걸 일과성 뇌혈 발작 TIA라고 부르는데요. 뇌졸중 증상이 잠깐 왔다가 막혔던 혈관이 어찌어찌 다시 뚫리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예요. 아, 저절로. 네. 근데 이게 강력한 경고 신호라는 거예요. TIA를 겪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며칠이나 몇 주 안에
진짜 뇌졸중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헉, 정말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아주 잠깐, 몇 분이라도 나타났었다면 지금은 괜찮다고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즉시 응급실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시간이 생명이다. 이 말이 정말 뇌졸중만큼 절실하게 와닿는 병도 드물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어요. 발병하고 나서 3시간에서 4.5시간 이내.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까지 딱 명시하면서요. 네. 이 골든타임, 특히 뇌경색 치료에서는 이게 정말 절대적입니다. 뇌혈관이 딱 막혔을 때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혈전 용해술이라는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혈전 용해술. 네. 혈전을 녹이는 약물, TPA라고 하는데요. 이걸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이에요. 이 치료를 통해서 막힌 혈관을 다시 뻥 뚫어주면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후유증 생길 가능성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와, 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뇌세포는 피 공급이 딱 끊기면 그 즉시 죽기 시작해요. 자료에 따르면 1분마다 무려 190만 개의 뇌세포가 파괴된대요. 1분에 190만 개요? 네, 이게 정상적인 노화 과정보다 36배나 빠른 속도라고 하니까 정말 총각을 다투는 상황인 거죠. 와, 36배.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러면 뇌졸중 증상이 의심될 때 119 부르는 것 말고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초기 조치,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최대한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거예요. 꽉 끼는 옷 같은 거는 좀 느슨하게 풀어주고 눕혀야 한다면 머리랑 어깨를 약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아, 머리랑 어깨를 좀 높여서? 네,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구토를 하면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줘야 하고요. 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의식이 좀 흐릿한 환자한테 함부로 물이나 약, 특히 우황청심원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먹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질식할 위험이 아주 높아요. 아, 약도 함부로 먹이면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평소에 드시는 약, 특히 혈압약이나 항응고제 같은 거요. 그런 약물 목록이나 진료 기록 같은 게 있다면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의료진한테 전달해주면 진단이나 치료 방향 정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응급상황 대처법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병원에 도착한 다음에는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나요? 급성기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엔 재활 치료가 있다, 이렇게 나뉜다고 하던데요. 네. 치료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급성기 치료는 당장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 같은 경우는 그 골든타임 안에 도착했다면 정맥으로 혈전 녹이는 약 TPA 주는 게 가장 우선적인 치료법이고요. 만약에 좀 큰 혈관이 막혔거나 혈전 용해제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면 카테터라고 하는 아주 가느다란 관을 혈관 안으로 쓱 넣어서 직접 혈전을 끄집어내는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라는 걸 하기도 해요. 아, 직접 끄집어내는군요. 뇌출혈은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뇌출혈을 이제 터진 혈관에서 피가 나와서 뇌를 막 압박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치료 목표는 출혈을 멈추고 뇌압을 조절하는 거예요. 네. 출혈량이 적고 환자 상태가 괜찮으면 일단 혈압 조절하고 뇌가 붓는 거 가라앉히고 필요하면 경련 막는 약 쓰고 이런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요. 근데 출혈량이 너무 많거나 피고인 덩어리, 혈종이 뇌의 좀 중요한 부분을 누르고 있다. 이러면 응급 수술을 해서 혈종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로 일단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급성기 치료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하는 과정이었다면 재활치료는 이제 삶의 질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삶의 질 회복. 네. 뇌졸중으로 손상된 뇌 기능은 재활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비된 팔다리 움직임 좋게 하는 물리치료, 밥 먹고 옷 입고 이런 일상생활 동작을 다시 배우는 작업치료, 발음이나 말 이해하는 능력 회복시키는 언어치료, 그리고 기억력,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인지 기능을 좋게 하는 인지재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종류가 많네요. 네, 이 재활 과정이라는 게 우리 뇌가 가진 가소성이라는 능력, 즉 스스로 변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서 적응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아, 뇌의 가소성?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가 스스로 회복하려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과정이네요. 자, 그럼 이제 예방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위험 요인들 얘기했지만 이 자료는 뇌졸중이 예방 가능한 질환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어떤 생활 습관들이 도움이 될까요? 가장 강조되는 건 역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이드에서는 주 5회 이상,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어요.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게 좋은 예시죠.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것도 좋고요. 운동?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식단 관리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핵심은 저염, 저지방입니다. 하루에 나트륨 먹는 양을 2300mg 미만. 이게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 정도로 제한하고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여야 해요. 대신에 신선한 채소랑 과일, 통곡물, 등푸른 생선, 견과류 이런 걸 많이 먹는 게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운동과 식단. 역시 건강 관리의 기본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 외에 또 강조되는 점이 있다면요? 금연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필수적입니다. 담배 피우면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2배나요? 네, 금연은 시작하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니까 지금이라도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음주는 완전히 끊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 어렵다면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하는 거, 스트레스 쌓이지 않게 건강하게 푸는 방법 찾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있다면 정기적으로 병원 가셔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꼭 확인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거, 이게 예방의 핵심입니다. 결국 위험 요인 관리랑 건강한 생활 습관,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결국 예방은 정말 꾸준한 자기관리 싸움이군요. 마지막으로요, 뇌졸중 환자분하고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단순히 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뇌졸중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병입니다. 몸이 불편한 후유증 외에도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주의 집중이 잘 안 되는 인지기능 장애, 또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 정신적인 어려움도 크군요. 네. 그래서 병원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좀 포괄적인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들의 그 정서적인 지지나 격려가 환자의 재활 의지를 북돋우고 회복 과정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예요. 작은 변화에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환자만큼이나 사실 돌보는 가족분들의 어려움도 클 텐데요. 맞습니다. 간병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나 경제적인 부담, 또 심리적으로 지치는 문제들, 이런 간병 가족이 겪는 어려움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자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 재활치료 비용 지원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장기요양보험이요? 네. 그리고 각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뇌졸중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환자나 가족들끼리 모이는 자조 모임 같은 데 참여하는 것도 정보도 나누고 정서적으로 지지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뇌졸중은 재발 위험이 꽤 높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퇴원 후에도 처방받은 약 잘 챙겨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면서 위험 요인 계속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런 통합적인 접근만이 환자와 뇌졸중을 겪은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노인 뇌졸중에 대한 종합 가이드를 바탕으로 노인 뇌졸중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뇌졸중이 뭔지, 왜 위험한지부터 시작해서 원인, 위험 요인, 초기 증상, 또 응급대처, 치료, 그리고 예방이랑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쭉 짚어봤는데요. 네.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뇌졸중이 비록 심각한 병이긴 하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또 발병하더라도 빨리 대처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초기 증상을 잘 알아두고 골든타임 안에 대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주변의 따뜻한 지지가 회복 과정에서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정보들이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주변의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이 뇌졸중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눈 것처럼 뇌졸중 회복 과정에서 우리 뇌는 정말 놀라운 가소성, 그러니까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뇌의 가소성. 그렇다면 이 뇌의 잠재력이 단순히 뇌졸중 재활에만 쓰이는 걸까요? 어쩌면 이게 노년기 전반의 인지 건강을 유지하고 또 살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평생에 걸친 뇌 건강 관리라는 좀 더 통합적인 관점이 앞으로 노인 의료나 건강 관리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